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73살이 되었네요.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7살 때부터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니 제 인생의 대부분을 주방과 홀 사이에서 보냈다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정식 교육도 없이 그저 주방 보조로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야채를 썰고 그릇을 나르는 일이었죠. 당시에는 그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막내 동생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21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죠. 결혼 후에도 남편이 월급이 넉넉하지 않아 저는 계속 일을 해야 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도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일터로 돌아갔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밥을 해주고 시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기고 식당으로 출근했죠. 밤늦게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식당에서는 처음에는 홀서빙을 주로 했어요. 제가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웃는 얼굴로 서빙하면 손님들이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40이 넘어가면서 사장님이 저를 주방으로 보냈어요. 영자 씨 이제 나이가 있으니 주방에서 일하는 게 좋겠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처음으로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님들이 젊은 서빙 직원을 더 좋아한다는 거였죠. 가슴이 아팠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기에 순순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35년 동안 그 식당에서 일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적은 없었어요. 매달 평균 150만 원 정도 받았죠. 그마저도 명절 보너스나 제대로 된 휴가비 없이요.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적어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세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묵묵히 일했답니다. 65살이 되던 해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일하기 힘들어졌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침마다 굳어서 펴는데 시간이 걸렸고 무거운 냄비를 들 때마다 손목이 아파왔죠. 사장님도 제 상태를 보시더니 퇴직을 권하셨어요. 마지막 날 35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퇴직금으로 1,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작은 종이봉투에 담긴 현금이었죠. 사장님은 비정규직이라 이 정도면 많이 받는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그 순간 35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퇴직하던 날 식당 단골 손님들이 저를 위해 작별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10만 원짜리 상품권 몇 장과 손편지였죠. 동료들은 영자 씨 이제 좀 쉬세요라며 등을 토닥여 주었지만 그 말이 왠지 공허하게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살지? 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겹쳐서 왔어요. 퇴직한 지 2달 만에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퇴직금의 절반이 나갔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18평 전세 아파트에서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받아 쪽방촌 12평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었죠. 이사하는 날 30년 넘게 모아온 추억의 물건들을 많이 버려야 했어요. 남편과의 사진첩, 아이들 유치원 앨범, 결혼식 영상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까지. 작은 방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에서 처음 맞이한 밤은 정말 외로웠어요. 이제 이게 내 집이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왔지만 울 여유조차 없었어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62이 되던 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매달 87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월세 35만 원, 약값과 병원비로 20만 원 정도가 나가니 실제로 생활비로 남는 돈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어요. 매달 20날이 지나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았죠. 그래도 제게는 특별한 삶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손주들이죠. 아들은 48살로 중소기업에 다니고 딸은 45살로 마트 캐셔로 일하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요. 특히 아들네는 아이 셋을 키우느라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세 아이를 키우는 건 지금 세상에서 쉽지 않죠. 제가 매달 특별히 챙기는 것이 있어요. 바로 손주들 용돈이에요. 한 달 동안 10원, 50원, 100원짜리 동전을 모아서 손주들에게 각각 5만 원씩 용돈 봉투를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용돈을 받을 때 보이는 그 환한 웃음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큰 손주는 17살인데 언젠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보다 할머니가 주는 용돈이 가장 소중해요. 할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생활이 정말 빠듯해졌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손주들 용돈까지 챙기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말이에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새벽 신문 배달 일자리를 구했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7시까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신문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월급은 45만 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류마티스로 굳은 손가락으로 신문을 접고 비닐에 싸서 각 집 현관문 앞에 꽂는 일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겨울에는 영하의 날씨에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병증이 생겨 시력도 많이 떨어져서 어두운 새벽에 아파트 호수를 확인하는 것도 큰 도전이었죠. 1년 전 겨울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새벽에 일하다가 갑자기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119로 실려갔던 거예요. 그날따라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나왔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의식을 잃었던 거죠.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께서는 할머니 나이에 이런 일 그만하셔야 해요라고 충고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선생님, 일을 그만두면 손주들 용돈은 누가 줘요? 제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에요. 아파트 주민들과 마주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들이 잠든 시간에 일하니까요. 가끔 일찍 출근하는 분들과 마주칠 때면 그분들 눈에 저는 어떻게 보일까 궁금해요.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일해? 라는 동정 어린 시선일까요? 하지만 저는 당당해요. 내 손으로 벌어 손주들에게 주는 용돈이니까요. 저희 쪽방촌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우리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제가 신문 배달 일을 시작했을 때 옆방에 사시는 78살 김할머니가 매일 아침 제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된장찌개를 끓여놓곤 하셨어요. 영자씨, 추운데 일하고 왔으면 뜨끈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지라며요. 저도 김장철에는 김치를 담가서 이웃들과 나눠 먹어요. 이런 정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제 방 앞에는 길고양이 3마리가 살아요. 제가 매일 아침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작은 그릇에 고양이 사료를 담아주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난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존재를 돕는다는 건 큰 기쁨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할 때는 정말 힘들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관절이 더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들죠. 하지만 그럴 때면 손주들 얼굴을 떠올려요. 막내 손녀가 할머니 아프지 말라고 울면서 말했던 날이 생각나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픔을 참고 일어납니다. 8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350만 원 있어요. 이건 정말 급할 때만 쓰려고 따로 모아둔 비상금이에요. 손주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모으고 있어요. 큰 손주는 내년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 첫 대학 등록금의 일부라도 보태주고 싶어요. 제 쪽방 벽에는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과 편지가 가득해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손주들 사진도 동네 사진관에서 인화해서 벽에 붙여 놓았어요. 매일 아침 그 사진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병원에 갈 때도 손주들 사진을 항상 지갑에 넣어서 갖고 다녀요. 의사 선생님께서 혈압 재거나 주사 놓을 때 손주 사진을 보면 덜 아프대요. 저는 사실 제 장례 비용 300만 원을 따로 모아둔 비밀 통장이 있어요. 아들,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제가 떠날 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예요. 작은 봉투에는 손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편지도 써놓았어요. 할머니가 항상 너희를 사랑한단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내용이에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내가 잘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처럼 큰 부자도 못 되고 자식들에게 넉넉한 유산도 남겨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인생이 감사해요. 제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손주들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작년 여름 큰 손주 생일에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낙지볶음을 해서 식탁에 올렸는데 다들 맛있게 먹어주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금방 닦았죠. 손주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큰 손주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웃으며 그래 할머니는 괜찮아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도 늘 돈이 부족해요.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몇 개월씩 밀리기도 한대요. 그런데도 제게 용돈을 주려고 했어요. 저는 매번 거절하죠. 엄마는 연금으로 충분해.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라고 말이에요. 속으로는 아들이 더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 불황에 직장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고 스스로를 위로해요. 우리 딸은 마트 캐셔로 일하면서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아이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가요. 딸이 엄마 나랑 같이 살래? 라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곳 쪽방촌에도 저만의 생활과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30년의 시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 손주를 안았을 때의 감격. 그 소중한 기억들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했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즐거움도 생겼어요. 쪽방촌 노인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매 예방 교실을 하는데 거기서 글씨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안 갔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그곳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편해져요. 한 가지 작은 꿈이 있다면 손주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없어도 우리 손주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갔다 왔어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줄었대요. 그래서 배달할 신문 양도 줄었어요. 언젠가는 이 일도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할 생각이에요. 제 인생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저 평범한 노인네의 삶이죠. 하지만 저는 자랑스러워요. 평생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물려줄 재산은 없어도 할머니의 사랑은 손주들 마음속에 남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저는 쪽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아픈 무릎이지만 오늘도 손주들을 생각하며 웃음 지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73살 쪽방에 살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할머니입니다. 제 손주들이 있으니까요.